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어석입니다. 금융위기 오는가 하는 거대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어떤 신문 지면을 펼쳐도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되나 하는 공포감이 점증되고 있는 지금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기에 이르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 금융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돈을 저장하는 창구, 말 그대로 은행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는 그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 하면서 금리 인상 단행했는데 과연 물가 잡히는 걸까? 이러다가 말 그대로 물가 잡다가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거 아닌가 하는 거대한 또 질문, 물음표 앞에 놓여져 있는 지금입니다. 요약을 해본다면 이 고물가 내가 반드시 잡을 거야 하면서 페드가 도끼를 휘둘렀는데 꽝 하고 맞았는데 맞고 나서 물가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고물가가 지속돼요. 그런데 그 도끼를 맞은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은행들이 그 도끼에 맞은 모습이지 않을까. 물가 잡다가 여러 가지 세계 경제에 부실 징후를 가져다 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 부실 징후가 특히 은행에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만 해도 은행이 부실위기에 처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인파가 이 은행 앞에 줄 서면서 뭐라고 합니까?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곤 했었죠. 내가 여기에 저장을 했는데 이 예금 못 받을 수도 있어 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라도 여기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에 은행에 가서 돈을 받고자 달려들 텐데 이번은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금 인출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 거예요? 모바일 뱅킹 방식으로 일어난 거예요. 디지털 전환의 관점에서 어쩌면 이 많은 인파가 돈을 받으려면 수일이 지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디지털 뱅크, 새로워진 디지털 대전환의 환경에서는 뱅크런조차도 온라인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대규모 인출 사태가 하루 만에 16시간 만에 일어나고 은행은 그 짧은 시간 안에 파산하기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또 다른 역사를 우리 세계 경제에 던져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많은 은행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과정인데 먼저 주요 은행들의 파산을 가볍게 살펴보고 여러분 많은 정보들 이미 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가볍게 전개해보고 그 이야기들 말고요. 실리콘밸리 뱅크는 왜 망했나? 뭐 CS는 도대체 왜 망했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골자, 그 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맥. 그 안에 깔려져 있는 이유, 근본적인 본질은 무엇일까? 이 금융부실의 본질을 파헤쳐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로부터 예금 인출 사태가 모바일로도 이루어졌지만 폐쇄 조치를 취한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내 돈을 분명히 받아야만 한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위 미국의 20대 은행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은행입니다. 근데 그래봐야 뭐 16위인데 뭐 이렇게 큰 은행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은행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에는 은행이 5,000개 정도 되니까 그냥 대충 가늠해 봐도 이것은 상당히 큰 은행이겠구나 라고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것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의 의미는 미국 역사상 파산했던 여러 은행들을 나열해 보면 2008년에 워싱턴 뮤추얼 뱅크가 파산한 이래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의 파산이라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다.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넘겨 지나갈 만한 그런 주제는 아니겠구나 벌써 예감이 됩니다. 또 크레딧 스위스라는 정말 스위스의
최대 은행 중에 하나죠. 2위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은행도 파산 위기에 직면했었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미 UBS의 인수를 받는 과정이라고 보면서 나름 한시름 놓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크레딧 스위스라는 이 은행이 미국에서 두 번째일 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계 금융 시스템적으로 정말 중요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FSB라는 금융안전기구, 이런 국제금융기구가 탄생했습니다. 이 금융안전기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매년 11월이면 글로벌 이 금융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은행이 뭐가 있을까를 순위를 정해요. 그 순위를 정할 때 있어서 크레딧 스위스는 여기 이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벨별로 본다면 첫 번째 레벨 JP 모건이 있죠. 그 다음 레벨 여기 세 개 기업이 있죠. 그리고 그 세 번째 레벨이 여기 약 6, 7개의 은행이 있죠. 이 정도 은행, 소위 말하는 대략 한 11개, 12개의 은행을 제외하면 크레딧 스위스만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세계 금융시장에 중요한,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했었던 것이죠. 간단한 위협이 아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실제 연간 손익이 2020년까지는 이익이 발생했었는데 21년부터 손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22년에는 급격히 이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서 이미부터 21년부터 크레딧 스위스가 뭐 파산하는 거 아니냐, 도산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위협, 의심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연간 손익이 부족하니까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국면이니까 이미 크레딧 스위스가 뭔가 이렇게 인수될 거 아닌가 아니면 이대로 파산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 그 금융시장의 우려감 굉장히 많이 고조되고 있었던 것도 또 역시 사실이죠. 실제 이 CS의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요. 떨어지다 보니까 뭐가 발생해요? 뱅크런도 발생하고요. 그 밖에도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위험도가 커질수록, 금융시장의 위험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특히 이 CS로부터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CS의 주가가 크게 빠지기도 했고 CS 채권 가격도 급락해 왔던 것이죠. 이미부터 이 CS에는 위협이 있다라는 것을 2020년 초반부터 그 코로나 충격 이후에 몇몇 위협들이 있었고 파산이나 그 뱅크런이나 이런 루머들도 굉장히 많이 22년 중반에 팽배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는 그 궁금증은 이러다가 정말 금융위기 오는 것일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아마도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은행이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고 이 은행이 어떤 면에서 위협에 처했다라고 설명드리는 거, CS의 어떤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치, 그런 거, 혹은 CS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이런 금융위기로 전개될 가능성, 지금은 금융부실인데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나 하는 질문이 더 크게 등장해 있을 것이고 저도 역시 오늘 강의만큼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제 채널에서도 실리콘밸리 뱅크나 또 CS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뤄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은행들이 여러 위험 요인에 처해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은행들이 부실에 처했거나 파산에 처했거나 또 파산 위기에 처했거나 지금 파산 위기 상황에서 많은 은행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 금융 지원을 받거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그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고 그렇다면 금융위기 계속 확산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융위기로 확산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 그래프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단행할 때마다 항상 뭐 했다? 뭔가의 위기가 터졌었다. 어떤 은행이 터지고 어떤 은행이 부실하고 그런 일들이 매번 반복됐었다 라는 표현입니다. 저의 분석이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역시 그런 의문이 드는 지금의 그 위기의 본질은 금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러 복잡한 두꺼운 뭐 이렇게 도화지 속에 막 많은 이 은행이 망한 이유가 뭐고 이 은행이 망한 이유가 뭐고 다 정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한번 다 읽어보고 하나의 이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그건 역시 고금리가 아닐까. 결국 고금리의 역습으로서 우리는 설명을 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라는 이 금융기관은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기관이에요. 맞죠? 돈을 들여보낸다. 이게 뭐예요? 저축이죠. 그리고 받은 예치금을 이용해서 뭐 합니까? 투자하거나 또 다른 대출을 해주죠. 그렇죠? 은행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인플로우, 유입되는 예치금을 가지고 판단해보고 아웃플로우, 나가는 또 금액, 뭐 대출이라든가 또 투자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위기가 왔고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시대였죠. 금리가 올라갑니다. 21년, 22년, 23년까지도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금리가 낮았을 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실제 빅테크 기업들 얼마나 많은 투자 수익을 벌었습니까? 그죠? 빅테크 기업들은 실제 코로나19 충격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언택트로 전환되고 디지털 전환이다, 메타버스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 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예치금이 들어왔겠죠? 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의 고객들이 21년 끝자락, 22년, 23년으로 가면서 뭐를 당면합니까? 네, 경기 침체에 직면하죠. 22년, 23년 많은 가게들이 내구재 소비를 줄이고 신규 투자를 또 위축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SVB의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업들이 신규 사업이 멎어요. 멎으니까 어때요? 예, 잔금이 주는 거예요. 예치금이 주는 거예요. 인플로우가 많이 유입됐다가 이제 많이 유출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 기업들이, 고객사들이 경기 침체에 직면하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은행이라는 이 기관은 디파짓, 저축액을 가지고 예치금을 가지고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또 다른 대출을 해주거나 저축받고 대출해주는 사업이죠. 혹은 이 보시는 것처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증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받은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을 그대로 둘까요? 다 그대로 두진 않겠죠. 일부는 대출해주고 일부는 증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전체 받은 인플로우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난캐시로 갖고 있어요. 캐시로 갖고 있기보다는. 그렇죠? 보신 것처럼 다 그래요. 특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은행의 사례는 실리콘밸리 뱅크였고요. 실리콘밸리 뱅크 외에도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역시 문제죠. 그리고 시그네처 파산했죠. 이런 많은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지방은행 포함해서 예치금을 가지고 그냥 캐시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난캐시 형태로 뭐를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미국 국채를 투자했는데 여기부터 아웃플로우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국채에 투자할 때는 채권 가격이 어땠어요? 높았죠. 금리가 낮았으니까 반대로 채권 가격은 높았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 이제부터 뭐가 발생하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unrealized, 미실현 손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10만 원에 샀어요. 근데 그 주가가 지금 현재 만약에
8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직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으니까 손실이 실제 발생한 건 아니죠. 그러나 잠정적으로 지금 팔아야 한다면 2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뭡니까? 미실현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이미 사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치금이 줄고 돈 달라는 여러 고객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돈 저축했던 거 다시 이제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나는 이미 현금의 형태로 안 갖고 있다. 뭐를 갖고 있다? 채권의 형태로 갖고 있다. 그러나 국채가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리하고 그 돈을 돌려주면 이 은행은 unrealized,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realize, 실현시켜야 됩니다.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키게 되는 과정인 거죠. 결국 이 실리콘밸리 뱅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미국 내 은행들이 증권 투자를 했고 증권 투자 결과 지금 미실현 손실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문제점만 이렇게 확 이렇게 송곳으로 찌르듯이 그 문제점만 지적하면 확 터져버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가?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미실현 손실 규모가 퍼스트 리퍼블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그네처도 마찬가지고 실리콘밸리는 어마어마했고요.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은행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은행이 2020년, 21년에 미국 국채 투자를 했다가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실리콘밸리 뱅크가 가장 먼저 터졌을 뿐이지 다른 은행들도 그 아픈 상처가 안에 내재되어 있다.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 전체 디파짓 중에 정말 많은 비중을 이렇게 증권 투자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그 증권 투자 사용한다고 해도 이 실리콘밸리 뱅크로부터 자금 이제 돌려주세요. 뱅크런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금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금 담보액 자체가 실리콘밸리 뱅크는 가계금융보다도 기업금융이었죠. 스타트업 대상이었죠. 근데 말 그대로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이용해서 막을 수 있는 한도를 이미 뛰어넘은 채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3억 3천만 원 예금자 보호 제도로는 가지고 도저히 이 뱅크런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러나 예금자 보호 제도를 이용해서 어쨌든 한시름을 놓았다. 왜? 뱅크런을 막을 수 있었다. 3억 3천만 원 이상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5억, 10억 정도 예치금을 갖고 있기도 할 텐데 3억 3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주면 뱅크런도 더 발생하고 금융부실의 문제는 더 전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은행들도 예금자 보호제도로 커버되지 않는 그런 그 비중이 이렇게 굉장히 많다. 50% 이상의 은행들이 또 많이 있다. 시그니처도 그렇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언제까지 예금자 보호제도로 다 막을 것인가? 돈을 돈으로 언제 막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인 거야. 본질적인 은행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돈 막음으로 혹은 민간 금융이 지원해 줌으로써 혹은 민간 기업이 인수해 줌으로써 이 말 그대로의 은행의 부실, 어떤 상처가 그냥 그대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역시 문제점이 있다. 아직도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융부실이 전이되는 현상이에요. SVB 사태 이후에 미국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이 그냥 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은행은 신뢰할 만할까? 그럼 신뢰할 만한 은행으로 다 쏠리겠죠, 돈이. 그럼 신뢰하지 못할 만한 은행에서는
자금 이체가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면 금융부실이 그 다음 나쁜 은행, 그 다음 나쁜 은행, 그 다음 나쁜 은행 순서로 금융부실이 전이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급격히 치솟으면서 금융부실의 가능성이 더 점증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 위협감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렇다시피 이미 3월 들어서 빅스지표, 소위 공포감이 다시 한번 정점을 향해서 올라온 상태고, 일시적으로 소위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해서 또 실리콘밸리 뱅크가 예금자 보호제도를 이용해서 뱅크론을 막을 수 있는 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또 11개, 다시 할게요. 또 11개 큰 미국의 은행들이 몇몇 은행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줘서 워런 버핏이 몇 개 은행사들을 내가 사주겠다 혹은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이 값이 공포감이 해소될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고금리로 인해 야기된 이런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해소된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은행의 고객사가 지금 경기가 회복됐으니 예금액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고요. 인플로. 두 번째, 아웃플로. 나가는 결국 은행이 투자했던 투자 대상의 투자 수익성이 개선된 적도 없고요. 아직 기준금리는 인상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국채 가격이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금융부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융부실 문제가 다소 완화됐다, 밴디지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정말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를 항상 가늠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적으로도 생각해보면 금융부실이 야기되네? 공포감이 고조되네? 그럼 안전자산을 가져야겠네? 이런 공포감이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안전자산을 선호할까요? 더 공격적인 투자자산을 선호할까요? 안전자산을 선호하죠. 그 안전자산의 대표가 누구예요? 달러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다시 야기되는 것도 이 여러 가지 원달러 환율의 오름세를 설명하는 그 근거가 되긴 하겠죠. 그 밖에도 미국 국채 시장에 대한 신뢰 그 자체입니다. 많은 은행들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그 국채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과연 미국 국채 믿어도 되는가, 여기에 투자해도 되는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금융부실이 야기됐기 때문에 향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경기 침체가 진전될 수 있겠구나 하는 우려감이 들겠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죠. 또 이렇게 금융불안이 고조되는 지금에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놓여졌기 때문에 역시 2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예를 들면 금리 인상 얼마 안 남았다. 금리 동결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여론이 또 확대되면서 국채 시장의 2년물 단기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했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역시 여러분들이 공포감에 더 이렇게 휩싸일 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하는 열망, 그게 당연히 시장에 등장할 텐데 그것은 또 역시 금가격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역시 공포감에 시달릴수록, 위기감을 더 느낄수록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죠. 여러 가지 시장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금융부실이 장기화된다라는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부실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요인, 그 본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 돈으로 돈 문제를 막아왔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부실은 장기화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계속 손실이었는데 누군가 인수했다고 갑자기 이게 이익으로 바뀌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금융부실이 더 확산되거나 특히 몇몇 지방은행들이 이런 뭔가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만약에.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금융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에 맞게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항상 꾸준히 궁금증을 가지고 이 경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채널에서 여러 방식으로 여러분께 그때그때 물론 이 경익남은 기조강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큰 맥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이고 그 가지에 해당되는 여러 이야기들은 수시로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은 토대다. 토대가 무너지면 그 집은 당연히 무너진다.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뭘로 메꾼 거예요? 돈으로 메꾼 거예요. 근데 이게 불안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은행이 만약에 금이 가거나 부실해질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기둥은 어떻게 될까요? 또 역시 막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기둥이 견조하고 돈으로 막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냥 부실한 금융시장으로 남아 있겠죠. 그러나 부실이 아니라 또 다른 은행의 파산으로 뭔가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금융위기로 전개가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그리고 2023년 또 다른 위기,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 수 있다. 그걸 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일정 부분 시나리오로서 가정하고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이 급격히 FOMC 긴급 소집 회의를 열죠. 그러면 또 급격히 금리를 인하하죠. 자산시장에 또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깔고 그 시나리오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과 같은 금융부실이 장기화될 경우 앞에 말씀드렸던 시장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계속 23년 내에 전개될 소지가 있겠다. 이렇게 가정하시면서 23년 경제에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 어려운 경제에 먼저 알고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이런 부실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위기로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어떤 선제적 대응을 할지를 정부가, 기업이 또 우리 가게가 잘 대응해서 정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